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엉덩이. 뭐냐? 자북사. 자, 그 다음에 제가 2017년 경어선사 발자취 지금부터 이제 선찰순례 떠납니다. 제 1차 경어선사 발자취 선찰순례 행사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생각 중이죠. 이거 다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또 해주고는 싶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여튼 내년에 계획에는 좀 들어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고, 이거 말고 전봉준 장군과 관계되는 경어선사 발자취가 있어요. 고검당도 있고 비안도도 있고 저기 무안약사사도 있고 또 여기 동고사도 있고 뭐 있긴 있어요. 좀 그것들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죠. 아무튼 제 1차 경어선사 발자취 선찰순례는 2016년 3월 16일 날 수요일 날 했습니다. 청계사. 2차는 2016년 4월 16일 토요일 날 천장암. 3차는 2016년 5월 31일 화요일 날 정해사. 4차는 2016년 6월 25일 토요일 장소 부석사. 5차는 2016년 7월 23일 토요일 장소 개심사. 6차는 2016년 8월 20일 토요일 날 장소 장국사. 이때가 가장 또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사람들이 이게 무슨 보너스인 줄 알고 놀고 가는 줄 알고 그냥 좋아서 히히해. 좋았죠. 왜냐면은 차 타고 가니까. 강남구청역 4번 출구야? 뭐냐? 그래서 제 7차 경어선사 발자취는 공림사, 제 8차는 수덕사, 제 9차는 법주사, 제 10차는 동학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2016년에는 10차까지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제1차 경어선사 발자취 선창순례 장소는 경기도 의왕시 청계산 청계사였고, 일시는 2016년 3월 16일 수요일이었고, 주체는 사단법인 경어연구소가 했군요. 그 다음에 제1차 경어선사 발자취 선찰, 이게 지금 경어선사 발자취 선찰순례 갈 때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청계사 순례단 행사 진행 요원용으로는 경어연구소에 도착을 8시, 행사 진행 물품 이동은 8시 30분, 김밥과 생수, 아이고 별걸 다 준비했네요. 지금 보니까 8시에서 8시 30분 동참회원 접수, 승차시 봉투 배부, 강남구청역 출발, 청계사 선찰순례 안내 차 안에서 하는 거예요. 청계사 도착 10시, 사시맞이 동참. 근데 청계사에서는 김밥을 안 줬나? 줬는데 그때 이현숙 그분이 우리가 가게 되면은 사찰에다가 미리 공문을 띄웠어요. 공문을 띄워서 했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청계사에서 굉장히 우리 대우를 잘해줬던 것 같아요. 청계사가 출가 사찰이기도 하고 이때는 또 설정 스님이 참여를 했어요. 청계사에. 그래가지고 점심 공양 쳤구만. 김밥은 배고프다고 새벽에 좀 먹었나 보죠. 11시 30분 점심 공양, 효식미 경례 참배, 선찰순례 제1부는 입제식을 했고요. 우리는 이 경어선사 후학들답게
폼생, 폼사로 다 했습니다. 대충 지나가는 거는 저는 원하지 않아요. 예, 하면은 여법하게. 그래서 입제식도 여법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선철술래 2부에서는 말 그대로 선수행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법당에다 둘러앉아서 그 자리에 다 둘러앉아가지고, 근데 청계사는 방을 내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법당 말고 옆에 무슨 뭐 방이, 큰 방이 있더라고요. 행사방이. 그래서 거기를 내주셔가지고 거기서 2시간 하고 거기서 설정스님 법문도 듣고 그 다음에 청계사를 출발을 해양을 했는데 4시에서 5시. 그래서 강남구천역에 도착하는 건 5시. 그래서 용맹정진한 수행자들은 12시간 할 사람들은 나눠서, 그래서 사단법문연구소에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1차 경허선사 발자취 선차술래 청계사술래단 행사 진행표, 강남구청역에서 9시에 출발을 했군요. 아까 한 거랑 중복이라 또 지나가고, 또 이것은 뭐냐, 이것도 지나가고, 용맹정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는 그 철야정진 한 사람들은 용맹정진 수료증까지 줬어요. 그래서 이 불자는 경허선사 발자취 선철술래에 제1차 청계사 참배에 동참해서 무박 2일 철야 용맹정진에서 경허선사의 여러사미거바 사도례의 화두를 참고해서 가나상수행을 원만 성취했음을 시방지 불가역대 조사전에 증명합니다 해가지고 용맹정진 수료증까지 했는데, 나중에는 철야 용맹정진 수행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거 하다가 마른 것 같아요. 시간은 6시에서 새벽 6시까지. 그러니까 뭐시오? 12시간. 그래서 희망자반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회원들은 청계사에서 3시 30분 출발해가지고 서울로 해양. 다음은 사홍서원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배를 해서 오늘 사단법인 경허연구소에서 경허선사를 선양하는 첫 번째 행사로 경허선사 발자취 선철술래 출가제일 날 3월 16일에 출가사철 청계사를 출발하였음을 매우 뜻깊고 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출발도 좋았어요. 오늘 이 행사에 동참하여 주신 여러 불자님들께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어지는 2차 청계사 전장암 경허선사 선철술래에서도 다시 뵙기를 바라며 오늘 청계사 선철술래의 불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청계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계사에서 굉장히 많이 협조해 주셔서 지금 기억에 보면은 점심공양도 꿀맛으로 맛있게 먹은 것 같고 뭐냐, 그리고 이상으로 제1차 경허선사 발자취 선철술래 청계사 술래단 입제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제식했구나.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경허선사 발자취 청계사 안내를 해가지고 청계사 측에서 했는데, 거길 가면은 5대 선사 뭐가 있죠? 그래요. 5대 선사 비석이 있습니다. 비가 크죠? 근데 불행하게도 경허선사 비에 경허선사가 1849년생인데 46년생으로 돼 있어서 그걸 고쳐준다고 그러는데 언제 고쳐? 여사미가 바사들의 참선수행은 1시간 방석으로 준비를 했고 2016년 3월 19일에 진행됐더라. 아이고, 옛날 거 보니까 그냥 아주 꼬질꼬질 찌들찌들 재밌네요. 요거는 이제 그 제1차 경허선사 발자취 선찰술래 자료.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는 전부 다 프린트를 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 안에서 다 읽어주죠. 차 안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출가사찰 청계사 2016년 3월 19일 경허 성우는 그는 누구인가? 경허선은 정선사는 1849년에서 1912년생에 일반하셨어요. 고한말의 암울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뚝 솟은 봉우리 근대 선불교의 중흥제로 꼽히는 선지식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경허성우 선사이더라. 경허는 침체된 한국 불교계의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행과 수도에 눈을 뜨게 하여 가나산의 가풍으로 화두 참선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케 함으로써 불교계의 생명력을 되찾게 하고 나아가서는 기라성 같은 많은 산성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므로 경어는 근대 불교의 중흥조로서 손색이 없으며 암울하고 어두웠던 반야의 법 등을 다시 밝힌 성각자였다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후학들이 이 엄청난 대사건을 접하고 이거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죠. 만약 그가 없었다면 근대 선종은 참으로 적막했을 것이며 교리에 의지한 사성과 사구들만 죽은 선인 거죠. 들만이 불교의 허실을 대변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어지러운 시대의 한국 불교 선문의 사상적인 골격과 선풍의 토대를 마련한 경허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하여 봄으로써 오늘날 우리 화학들에게는 소중한 지침을 열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제히 빗박 아래 나라의 운명이 풍전 등 앞에 서 있는 위기의 순간에 해성처럼 등장한 우리 경허의 출현으로 시대를 앞선 선구자의 입장에서 경허 선사는 한국 가나선의 선풍 전통을 바로 세우고 선의 종지를 바로 세워 선풍을 다시 일으켜 선을 생활화하고 실천화한 선의 혁명가였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오늘날. 더 나아가 경허 선사는 자신의 절두철미한 수행으로 확철대오를 이루고 난 후에 그가 도잘한 불조의 경지를 현실에서 생생하게 보여준 선의 대성자로서 가나선의 실천 수행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도불이라고 합니다. 선의 인류의 스승이 되어 부처의 길을 인도한 표상으로 추앙받는 생불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 근대선의 불결이 경허선사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고 진작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허선사 글을 한국의 달마로, 달마지요 뭐, 달마지요. 아이고, 혹자는 마조로 평가한다. 근데 마조 스님보다는 뛰어난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 한국 불교의 명맥이나 선법은 경허의 출현과 행화로부터 새롭게 전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경허선사를 한국 불교의 중흥자라고 부른다는 사실로 오늘의 대한불교 조계정단은 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허선사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수행해야 할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불교 종단은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직무유기예요. 옳지 않아요. 잘못됐어요. 왜 수덕사는 설정스님을 그렇게 미워할까요? 참으로 어이가 없어요. 설정스님만한 분도 없다니까요. 아이,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설정스님하고 손을 떼랍니다. 손을 떼면 도와준대요. 아, 이게 뭔 소리야? 설정스님이 물건입니까? 물건이 아니잖아요. 나온 참. 아니, 그래도 경허가 설정에 매달려 다 있는데 그럼 나보고 어디를 가라고? 설정 스님보다 경허선사를 더 생각하고 경허선사의 그 맥을 그 간직한 분 있으면 나오라고 하시라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 갈게. 아니, 설정 스님을 왜 잡아먹으려고 그래? 아이고, 이걸 어찌해야 되나. 설정 스님은 쫄딱 망했어요.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에휴, 그래서 나도 쫄딱 망했죠. 아니, 경허선사 선양하자는데 왜 뭐를 따져요? 설정 스님 옆에, 홍 박사가 설정 스님 옆에 있는 한은 절대 안 된다는데요? 대한민국 어떤 승려도 안 도와준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한불교 조계종 승속을 불문하고 문중을 불문하고, 예. 경허선사가 얼마나 많은, 아까도 보셨지만은 그 경허선사 글과 행적을 1등은 어떻게 보면 수덕사가 아니고 해인사예요. 해인사 나오세요 오바. 범어사도 나오세요 오바. 통도사도 나오세요.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설정스님, 경허스님, 그거는 수덕사에서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 설정스님은 다 묻어놓고, 그냥 땅에다 짓밟아서 묻어놓고, 정작 수덕사가 이걸 하냐? 안 해요! 뭐 틀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경허스님 묻기라나 뭐라나. 수덕사가 경허스님을 선양하지 않아요. 겨우 해봤자 달해제 지내고 있는데, 이건 종단에서 해야 됩니다. 종단에서. 에휴, 나도 모르겠다. 설정 스님은 나를 지금 도울 수가 없어요. 경허 성우의 출생. 스님은 이거 뭐야? 1949년 이거 지워야 되는데. 어? 누가 썼어? 옛날에 전부 다 경허 스님을 46년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 밝혀내는 것도 이때는 초짜 내가 몰랐을 때. 그래서 엄청나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49년생으로 바꿔놨거든요. 뭐냐? 경허성의 출생 어디 갔어? 어? 경허성의 출생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여기 있다. 여기 49년생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아, 힘들어. 스님은 1849년 전라북도 전주시 자동리도, 이것도 자동리로 돼 있지만 나중에 내가 이것을 몇 년에 걸쳐 추적해 본 결과 자동리가 아니고 뭔 동리더라? 우동리더라. 우동면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김태읍 스님의 업적이죠. 태어났다. 자동리는 일제 감정기 이전 지명으로 현재는 전주시 교동 향교 근처로 이것도 초짜 때. 이거 초짜 때 이렇게 교동향교 근처라고 온갖 사람들이 다 다니고, 심지어는 뭐 저도 거기를 갔는데 15번을 내려갔는데 그 자동리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계사에서 기자회견 하다가, 그것도 전봉준 장군 기자회견 하다가 이게 자동리가 우동리로 보이는 거야. 그런데 김태읍 스님이 우동리라는데 안 믿었지요. 근데 사실은 자동리가 아니고 우동리가 있더라고요. 놀라웠어요. 어조사우자예요. 나는 마을에서 아버지 여산 송씨, 투옥과 어머니 밀양박씨 사이에서 1849년 8월 24일 출생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아니, 누구요? 난공 스님이 1849년이라면은 49년인 줄 알 것이지, 이거를 바꿔놨잖아요. 누가 바꿔놨죠? 건상로인가? 건상로야 누구요? 김지겸 박사인가? 김지겸 박사가 바꿔놓은 것 같다. 김지겸 박사가 그거를 바꿔놔가지고 46년으로 하는 바람에 그냥 온 천지가 다, 인터넷이 다 쑥대밭이 돼가지고 49년 46년 그게 뭡니까? 경허선사는 1849년이에요. 제가 이거 천장하면서 당당하니 발표하고 논문으로도 통과가 됐고 다 지금 정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46년생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경허선사나 생존했던 당신은 조선왕조가 서서히 몰락하여 전국에는 한일합방이라는 민족적 피해를 받았죠. 1910년에. 이때 경허선사는 어디로 쫓겨가 있어요?
1910년을 강계에서 맞죠. 격동개인 동시에 과도기적인 시대였으므로 불완전한 세기말적 요소가 사회 전반에 고조되어 있은 이때에 경호선사가 태어났다 이 말이지. 국가의 기강이 회의에서 오는 그걸 뭐라 그러게 세기말적이라잖아요. 그래서 조선왕조의 말기가 온 거예요. 왕조가 들어. 그래서 가렴주구가 뭐죠? 탐관오리들이 아주 그 민초들을 다 긁어내는 거죠. 확정. 그놈들이 탐관오리인데 가렴주구가 크게 달해가지고 그때 당시로는 계층 간의 갈증이 많아서 양반을 돈 주고 사면 돼. 공명첩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이 탐관오리도 뜯어내고 양반으로 바꾸고 그래서 사회 전반에 무질서 등 그야말로 체제가 사회 말기적인 병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중에서도 일본 놈들이 또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죠. 한국에 대한 강교한 정책에 휘말린 국민들의 분열된 양상은 한층 더 국군을 더 어둡게 몰아넣고 급기야는 한일합방을 맺는 거죠. 경화가 살았던 우리나라 19세기 중엽하면 조선의 왕업은 종막에 접어들어서 최후의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왕조의 무력과 몰락의 서정의 피해를 무질서를 초래하고 이 서정의 무질서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왕조, 귀족이나 양반이 아니라 그놈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권력의 공포에서 떨면서 살아가는 서민층들이었죠. 그래가지고 난이 자꾸 일어나 밀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홍경래의 난, 또 먼 난 해갖고 일어나다가 결국은 동학농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정치의 무질서와 경제의 파탄은 서민층의 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지었고 그야말로 살아간다는 것이 뼈를 깎는 고통이었고 앞으로의 전도는 암담하지만 왕조의 몰락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가장 크게 일어난 밀란이 뭐예요?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에 하필이면 경호선사가 끼어들어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경호선사 아까워서 어떡해요. 국내적으로는 1811년에 홍경래연환이 일어났죠. 여기 함경남도 어디야? 정주야 뭐야. 1965년에는 또 진주에서 진주빌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1884년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1894년에는 드디어 동학농민 항쟁이 일어나갖고 거기에 주동자가 우리 경호선사야. 이거는 역사적 세계의 문화유산이죠. 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초잖아요. 민주주의의 초석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이라 이런 얘기요. 경호선사 그러고는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죠. 아이고 어떡하나. 극도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거듭들 때에 이 나라 혼란기의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할 탐관오리들이 관사로서 폭정과 수탈을 자행하며 인가의 참담한 생활은 이르다 표현할 수 없는 시대였다. 이때를 내가 이거를 쓸 때만 해도 경호선사가 전봉준과 관계됐다는 것은 영도 몰랐어요. 영도 몰랐었어요. 내가 그 알았다면 이렇게 동학농민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못 썼을 거야. 아이씨, 가슴 아파서. 네, 진짜 제가 이걸 쓸 때만 해도 동학농민이라는 것은 영도 몰랐더라. 힘들다. 경호선사가 살았던 시대는 국제적으로는 또한 한반도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 이것도 열강들이 막 파고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다 날롱날롱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쓰잖아요. 거기까지 해서 이제 서강의 그 열강들이 침입해와 우리나라를 국가의 존립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있었고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문호를 개방하라는 압력이 막 들어와. 그래서 뭐 강화도 운요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호를 개방해라 이거 병자 수호조약이 또 체결됐고 1876년에 그죠? 그 다음에 누구요? 1905년에 일본 놈이 을사보호적에 보여졌고 하여튼 프랑스 미국 다 서양의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오죠. 그래서 1905년에는 을사보호적을 보여졌고 마침내는 1910년에는 한일합방 경호선사 입적 12년을 앞두고 경호선사는 한일합방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요?
진짜로 갑산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한 경화선사가 택한 시절은 끔찍스러웠는데 제가 이거를 쓸 때만 해도 또한 전봉준 이야기를 몰라서 경화선사가 왜 삼수갑산으로 갔는가를 이 전봉준에서 찾을 수가 없었었죠. 그러나 경화는 이처럼 경화선사가 생존했던 당시의 조선시대는 전 세계인 18세기를 통해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위협을 느낀 보수 집권 세력이 또 천주교 탄압 밖에서 천주교 박해 사건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학자들을 막 숙청해. 그리고 반동적이고 세국주의적인 세도 정권을 수립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세도 정권 있잖아요. 누구? 적어도 안동김 씨들 말이야. 그래서 민중의 탄압과 수탈을 강하기 시작해서 소위 우리가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잖아요. 삼정의 문란이 뭐야? 전정, 군정, 환정이죠. 아이고, 여기 앉아졌네. 심처견시 어느세요? 심처견시. 전정, 군정, 전정, 군정, 한국이 삼정의 문란이죠. 전정은 세금 받는 거, 군정은 군역, 그 다음에 환곡은 돈, 그 쌀 빌려주고 받는 거 있잖아. 그래서 환곡할 때 봄에 춘궁기에 빌려줘 놓고 이제 추궁기에 다시 갔는데 몇 배, 10배, 20배로 쳐받아? 나쁜 새끼들. 그래가지고 이것이 삼정의 분란이 크게 달해가지고 세국주의적인 세도 정치를 수립해서 민중에 대한 탄압과 수탈을 강화하여 소위 삼정의 분란이 절정에 다다를 시기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대원군 역시 병인 양요와 심리 양요를 거치면서 무너진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자 해서 뭐래요? 무리한 경복궁 재건을 할 때 원납전이라는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막 뜯어내다가 결국은 경화선사 아버지도 이 원납전 때문에 돈 뜯어내고도 다 탐관들한테 뺏겨서 경화선사 아버지가 우라병으로 그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빚어진 재정적 혼란과 유생층의 반발 등으로 대원군도 무너져요. 그리고 들어선 민씨 정권은 대비 없는 문호 개방을 단행함으로써 식민지화의 길을 열어놓고 말았죠. 이때 조선왕조 시대의 식자층들은 유생과 불교의 승려뿐이었는데 유생은 대부분 관료 지망생이었고 그 생각과 행동이 조선왕조의 지배체제 안에 머물렀고 불승은 그 사회적 지위가 천인하잖아요. 8천민에 속해갖고 체제 외적 식자층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전봉준 장군이 처형을 당하는 날 승려들의 소송 출입이 해제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또 불교적 배경으로 보면 경화선사가 불교적 배경에서 살고 있던 시대는 그때 당시에는 조선시대가 억불수녀 정책이었죠. 그래서 일관된 법난의 시대로서 경화 무렵에는 정법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고 선법은 그 선법 같은 소리 선법이 있나요? 경화선사가 선을 새로 일으키기 전까지는 선법이란 아예 없죠. 없어서 무슨 이능화의 조선불교 통사인가 보면은 선승이라고 올라온 사람이 뭐래더라. 교학승이라나 3명 4명. 아이고. 그래서 선지식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시기였다고 본다. 더욱이 불교 교단은 조선왕조 500년 내내 오랜 세월에 걸쳐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쇠퇴를 거듭해서 교세가 극히 침체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절에서는 근근히 연불이나 하고 제나 지내면서 그 불교를 유지해왔고 선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조선 팔도의 사찰의 현실은 기껏해야 절을 수호하고 보존하는 데만 급급했고
그래도 그나마라도 절이 살아남은 게 본래 불교 본래의 사명인 교화나 사회활동과 같은 중생 구제는 아예 손길을 돌릴 겨를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이 그 당시 불교계의 시대적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특히 조선 선불교의 참담한 현실은 참선을 할 수 있는 선원은 수도장이 개설은 수도장이 어딨어? 단 한 군데도 없었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선원이라고 처음 개설된 곳이 어디예요? 범어사지요. 그래서 범어사의 오성월 스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경허선사를 알아보셔가지고 초대 조실로. 그래서 단 한 군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존에 또 몇 군데나마 참되게 수행하는 수행자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었다, 이런 얘기야. 선원장이에요. 선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절을 지키는 교학생들은 단지 의례적인 예식이나 외형적인 기복불교에만 해. 그래서 형식적 불교에 치중돼서 겨우 불교적 명맥만을 유지하며 500년을 그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 그때 당시에 뭐 또 선승의 출현이 또 없었기 때문에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산 휴정 이후로 선이 끊어지잖아요. 선승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당시에 불교의 극한 상황에서 정말 혜성처럼 등장한 우리 경허선사의 출현은 한국 불교 역사에 큰 의미를 안겨줬어요. 그냥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 역사에 큰 역사적 의미를 안겨주고 있죠. 이처럼 불교적 입장에서는 조선 왕조의 계속적인 억불적인 정책으로 사회의 경제적인 토대를 완전히 유린당한 그 교단에서 전부 다 깊은 산중으로 기어들어갔어요. 기어들어가서 위축된 상태에서 겨우 명명만을 유지하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선시대는 억불석척승으로 일관된 법리. 이거 한 놈이 누구예요? 이거 한 놈이 정도전이죠. 뭐. 정도전이가 뭐를 했죠? 불시자변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글을 써내가지고 이성기한테 바쳐가지고 조선왕조가 억불 수녀가 돼버린 거예요. 책임져. 험난의 시대로 태종 때 11종의 종단이 7종단을 폐하되었고 통폐합됐죠. 또 세종 때는 7종이 선교 양종으로 다시 폐하되었고 연산군 때는 사실상 선교 양종마저도 없었어요. 중종 때는 이것마저 완전히 폐기되는 불교 역사상 초유의 망극한 사태를 맞게 되었다, 이런. 아주 한국 불교 찌들찌들. 당시 승려들은 종로로서 종이에요. 노비, 천비, 팔천민, 비천한 자벽을 맡아서 하였으며 성내의 출입이 금지되었고 가장 천한 신분으로 대우받고 있었죠. 이렇게 불교의 암담한 현실이 계속되어오던 중에 1895년 일본 놈들을 조선을 삼키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지만 그거예요. 1895년 4월 24일, 4월 23일 날 그 전봉준이 그 처형 받는 그거를 받고 그때에 이 일본놈 산호 젠네이가 거기서 했고 전봉준은 1894년 4월 24일 새벽 2시에 여기 종로 전옥서에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아무도 모르게 교수형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놈 산호 젠네이놈이 뭐냐면은 좋아서 해준 게 아니라 그놈들이 조선 불교를 집어삼키려고 하다못해 천주교의 신부들도 다 그 성문을 드나드는데 왜 불교는 안 해주냐 해가지고 조선 불교를 위하는 척하면서 그걸 건의했는데 사실은 또 거기서 그 고관들이 그걸 받아들인 이유는 전봉준 장군이 처형을 당하면 어떤 밀란이 일어날까를 두려워해가지고 그거를 무마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사건을 딴 데로 돌리면서 조선의 승려들의 출입 금지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정치적 전략으로 일본인 승려 1년종이라 하죠. 그놈들은 그 1년종의 산호 젠네라고 하는 놈이 주선으로 도성 출입 금지가 해제됐다고 합니다. 좌야 전열 한문으로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제국 정부는 오랫동안 방치됐던 불교에 대한 국가 관리를 모색했고, 그래서 사사관리서라는 사사관리서를 설치해갖고 승도와 사찰의 관리를 도모했어요. 그래서 이 기관이 설치된 이 기관은 그러나 또 설치된 지 2년 만에 폐지되었고, 결국은 일본 쪽의 조선불교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져만 갔어요. 우리나라의 그 관리서는 또 없애버려요, 이놈들이. 그리고 일본으로 병합을 시켜가지고 원종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죠.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서 청허 휴정이 선풍을 중시킨 그 이래로 그 법맥이 260년 만에 겨우 경허 성우가 사자 상승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간경, 참선, 예불 등의 산문 수업이 전통이 계속 계승되어 왔단 말이에요. 간경, 경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참선, 연불, 이게 우리가 산문 수업이라고 하는데, 요것만의 명맥이 간신히 오다가 참선도 없어져 버리고 연불로만 겨우 이어왔다는 얘기예요. 경허 무렵에는 법맥이 끊어지고 정법이 침체되어 사된도가 치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당시의 불교적 상황 속에서 경허의 탄생은님이 예고되고 있었던 거더라, 이런 얘기예요. 경허선사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제 한국 불교 완전 쓰레기예요. 이와 같은 정치 사회적으로는 격동기의 전환기로서, 민중은 강가의 복정과 수탈에 신음하고, 불교계로서는 억불척성에 암흑기에 한국 불교 중흥의 사명을 걸머쥐고 이 땅에 출연한 경허성우가 이러한 당시의 불교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경허성우의 출생은 참으로 큰 의미를 안겨준다고 할 수 있어요. 안겨주었죠. 그런데 갑자기 천봉준이 나타나는 바람에 혹상방해요. 그나마라도 경허선사 제자들을 아주 훌륭하게 뒀어요. 더 나아가서는 수월, 해월, 만공, 하남 등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을 배출했다는 점에서도 경허선사의 외상에 있어, 그러므로 경허선사는 근세불교의 중조이며 아무라고 어떤 시대의 반야의 법 등을 밝힌 성각자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경허선사가 왜 갑자기 삼수갑산으로 갔을까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죠?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듯이 경허선사가 있었기에 경허가 삼수갑산으로 행방을 감춘 뒤에도 후일 일본 불교의 진일과 핵책에 맞서 조선 불교의 전통을 수호하고 있었던 경허의 제자들이 여기 어디 선악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죠. 그래서 기라성 같은 많은 선사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을 지켜올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국 불교의 전통은 뭐죠? 가나선이죠. 가나선. 이처럼 경허의 출현은 조선왕조 500년 내내 숭의역불의 암흑 속에서 꺼져가던 선의 등불을 밝혀 선풍을 떨쳐 일으킨 선의 종장으로 근세 한국 선의 효시이자 중흥조라고 할 수 있어요. 대선지식으로서 경허선사의 법화와 행위는 때로는 상식을 벗어난 기행과 박격으로 잠자고 있던 선의 활발한 정신을 일깨운 역행보살로서 그 무엇보다도 걸림없이 예부에 자제한 대자유인으로 오늘날까지도 두고두고 대중에게 해자되고 있는 게 경허선사다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근기들 말이야. 이 하근기들을 어찌해야 돼? 요것들 이상에서 경허선사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교계 안팎의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시피, 불교계뿐 아니라 그 사회적 상황이 몹시 암울하고 혼란을 달았던 그 시기에 그의 출현과 업적으로 경허전 대중에 끼친 영향은 불조 이래 한국 전통 선불교의 역사를 다시 쓴 선지식으로서 선불교의 총장으로서 한국 불교를 빛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